예, 자 이번 주 한판 클래스 좀 당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송중기 씨, 김태리 씨가 나온 영화 승리호를 보면 우주 쓰레기를 주워서 돈을 버는 우주 청소 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주에 떠도는 1cm 이상의 쓰레기가 90만 개 이상이고 이 중에 또 실제 추락하는 쓰레기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가장 연구를 잘 하시고 또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우주 쓰레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은정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우리 박사님 책을 보느라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미리 보셔야 돼서. 지금 방금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아, 그럼 시차 적응해야 됐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 박사님 소개하실 때 지구와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하신다면서요. 아,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활동을 위한 연구를 하는 우주 과학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제가 다 지키기는 어렵고요. 네. 교수님이 석사 논문이 인공위성 충돌 위험 연구, 네. 박사 논문이 인공위성 궤도 결정 연구.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인공위성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할 때였고요. 제가 예.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가. 예. 그런데 이제 인공위성 개발에는 이제 주로 잘하시는 분들이 성적 높으신 분들이 많이 몰렸었고요. 조금 저만의 다른 분야를 찾아보자. 예. 네,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좀 찾다 보니까 예. 당시에는 굉장히 음흠. 이렇게 뭔가 소외되고 좀 관심이 덜했던 연구 아. 분야였는데 예, 예. 최근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현실이 된 상태라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20년 전에 그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 같아요. 뭔가 나만의 연구 분야를 좀 찾아보자. 예. 물리학에 자신 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니었어요. 네. 자신 있었으면 다른 거 했었을 것 지금까지 같습니다. 인공위성과 위성이 충돌한 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와, 있습니다. 그게 2009년이었죠. 확률적으로. 2009년 네. 그 2월에 인공위성끼리 충돌 최초의 우주교통사고 미국 네. 위성이랑 러시아 위성이 부딪힌 네. 거였죠. 네. 예. 제가 연구 주제를 했을 때가 예. 이제 그 통신위성들이 올라가서 이제 위성 전화기를 쓰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커다란 전화기, 전화기. 이리디움. 기억나죠? 네, 그 이리디움 위성들이 이제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구 궤도를 덮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궤도를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개들이 그 당시에 사실 70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위성이. 네, 그 이루는 그 컨스텔레이션 이루는 그 위성의 개수가 70 몇 개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리디움을 채택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이리디움이 교통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거를 보고 제가 다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예, 진중근 학생? 진중근 학생. 네.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건가요? 아니면 180도 다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다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궤도가 궤도도 다르게. 다르게. 다 다릅니다. 그럼 그냥 무작위네, 카오스네요? 무작위지만 이제 사람들은 결국에는 좋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궤도들이 있고요. 저궤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구랑 가까운 궤도라고 해서 저궤도라고 하고 고도로 따지면 한 200에서 2000km까지. 예. 그 영역이 가장 많은 인공위성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데 예. 거기에 이제 위성들이 서로 다 움직이고 그걸 있는 지금 거죠. 교통 정리는 누가 해주나요?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각 나라가 알아서 쏘고 알아서 서로 다니는 사실 건가요? 그게 가장 이제 큰 최근에 문제네요.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항공교통 관제 하듯이 아하. 우주교통 관제, 우주교통 관리의 개념으로 해서 관제사가 있어야 된다. 우주관계사. 그렇죠. 우주교통 관리를 하려면 서로 이제 운영하는 위성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트래픽 컨트롤러. 네, 스페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매니지먼트. 데서 STM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0도에서 180도, 그다음 180도에서 360도 이게 고도 차이를 딱 두거든요. 여기 그런 거. 조종사 이시기 때문에 예, 잠시 저희 얘기하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우주 쓰레기라는 개념부터 좀
알려주시고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스페이스 정크. 우주 쓰레기.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정크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저희는 사실 연구 분야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데브리라는 표현을 좀 우주 많이 잔해물. 잔해물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공위성을 저희가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가 1957년인데 사실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넓습니다. 사실 무한하다고 생각할 맞아요. 정도가 됐었는데 예.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그 넓은데 뭐 하나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했던 거죠. 그래서 1957년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가고 당시에도 이제 우주를 감시하는 기술이 같이 했었는데 예. 이제 그 위성들이 잔해들이 그대로 임무가 끝난 상태여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우주상에. 하고 예. 그게 이제 우주 잔해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위성들이 계속 쏘아 올려졌죠. 이제 미소 우주 경쟁 시대에서는 예. 뭐 정찰 위성들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려졌고 그래서 이 위성들이 올라가면서 그 임무를 다 했던 위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지구로 다시 귀환하지 않나요? 지구로도 떨어집니다. 네, 낮은 경우에는요. 낮은 경우에는. 네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 고도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주 쓰레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임무를 다해서 버려진 위성이나 또는 고장, 그러니까 임무를 다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 고장이 난 인공위성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오래돼서 폐차하게 되면 잘못하면 배터리 같은 거 폭발하거나 그렇죠. 이런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인공위성 똑같은 전자제품이거든요. 우주는 더 극한 환경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자제품이 이제 폭발하듯이 배터리들이 폭발하거나 잔해 그 추진체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자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경우가 한 잔해물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라는 그냥 통째인데 이게 또 폭발하게 된 파편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잔해물들이 퍼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결국엔 발사를 해야 되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발사체의 잔해도 우주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발사체도요. 네, 발사체도 이제 1단, 2단은 떨어지는데 인공위성을 마지막까지 이제 궤도로 올려주는 마지막에 이제 뭐 어댑터라든지 예. 그다음에 상단 같은 경우들은 궤도에 남아 있다가 떨어지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부피나 질량으로 저희가 짐작하는 규모가 있습니까? 우주 쓰레기 양은? 네, 어쨌든 우주 쓰레기 양은 우리가 발사한 무게를 다 네.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네.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파편들이라고 해도 그 파편들의 합은 결국에는 모체 위성의 무게가 되는 저 거죠. 사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박사님 저 사진은 아, 뭔가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쓰레기입니까? 네, 잔해물. 지금 이제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사실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 하얀색이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표현을 한 거고요. 하얀색이. 빨간색이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한 잔해물. 건 잔해물들이고요. 아. 사실 파란색을 좀 별도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주 발사체의 잔해물들이에요.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현재 그 시점에서의 예. 궤도를 점으로 다 표현을 한 거고 물론 이제 스케일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건데 예.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누리호도 발사하고 다누리호도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 발사체 상단에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분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거 잘 보시면은 그 뒤에 배경에 우주 잔해 쓰레기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유튜브로. 가깝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서 이제 하얀색 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도 게 보인다는 보이는데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속도가 꽤 빠르지 않나요? 네. 궤도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어느 정도나 속도가 난다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기본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누리호를 발사할 때 저야 들어보셨지만 고도 한 700km에서는 초속 7.6km 정도 이상이 나야지 떨어지지 않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초속 7.6km에서 7.9km 사이를 돌고 있는 거고요. 1초에 7.6km 핑. 네, 맞습니다. 시속으로 하면 한 27,000km 정도 되는 거죠. 저 수많은 점을 피해서도 발사해야 되고 그렇죠. 저 수많은 점을 피해서 또 인공위성 자기 궤도 안에서 돌아야지 네.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참 용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 피해야죠. 발사하기 전에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 발사하는 날짜를 잡을 때요.
통해서 예. 이러한 충돌 위험을 피해서 발사하도록 교수님, 박사님 같은 아, 분들이 그런 거 미리 계산해 네, 주시는 미리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 약간 있는 몰려 있는 데가 자네들은- 있나요? 자네들이? 자네들이 몰려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궤도는 다 몰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밀집도가 증가하면 예. 결국엔 충돌 위험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요. 충돌 위험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한 한두 번의 충돌만으로도 다시 한번 또 연쇄적으로 충돌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라서 이게 이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영화 그래비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수리하는데 갑자기 우주 쓰레기들이 지나가가지고 그렇죠. 그 우주선에 그 손상을 입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나요? 실제로 발생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이 한 고도 400km 정도에 있는데 예. 거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간은 우주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데 우주 정거장에 있는 이런 창문, 그럼 인도에 뭐라도 하나 한 1mm의 작은 운석 조각이나 아니면 뭐 이런 파편들이 맞으면 창문이 네,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이 위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우주선이라든지 인공위성은 아주 작은 한 뭐 수미리 정도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올라가는데요. 예. 한 10cm 정도, 1cm 이상 되고 한 10cm 정도 되는 파편들은 이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합니다. 네, 우주 정거장도 회피 기동을 통해서 회피 기동을 해요? 회피 기동을 하죠. 그 앞에 레이더 켜놓고 뭐가 오는지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 전에 지상에서 다 관측을 최대한 해보고요. 피하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 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저희가 이제 충돌 위험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자체적으로 센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정도 전에 이제 관측한 걸로 예측 정도로 가서 예측을 해서 교수님이 피하는 연구하신 게 연구에서 10년, 20년 후에 실제로 텐궁 1호 추락궤도를 예측하신 거 아니에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이 통하는 거고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네. 1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저는 2018년에 중국이 발사했던 이제 실험용 우주정거장이었는데 네. 이 텐궁 1호가 떨어진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유엔 회의를 가서 알게 됐어요. 한국 대표로 매년 가시죠. 네, 제가 2014년부터 이제 가게 됐는데 예. 저희가 2014년이 좀 의미 있는 해인 게 우리나라가 우주 위험에 대한 대비 기본 계획을 세운 해입니다. 2014년이 어떤 해였냐면요. 그 해 초에 3월에 진주 운석 들어보셨나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우주 위험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과학자들은 계속 했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대비가 되어야 되고 이제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도 계속 계류 중이었거든요. 예. 2013년에 러시아 체라빈스크의 소행성이 한번 떨어졌었고요. 실제로 한 15,000명 정도가 부상자가 있었고 건물들도 다 그렇군요. 많이 파괴됐었고 와.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이제 좀 계류 상태에 있다가 2014년에 진주 운석은 이제 진주 지역에 떨어진 위성이 운석. 떨어져서 운석이라고 해서 진주 운석인데 이 진주 운석이 떨어지면서 당시에 약간 사회적 혼란이 좀 있었죠. 운석을 찾으러 다들 진주에 그때는 가셔가지고 노다지다 뭐 네, 그리고 진주 운석의 가격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불빛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또 그다음에 CCTV 맞아요. 영상 저희가 이제 계속 제보를 받고 예. 저희 연구진들도 이제 진주에 가서 보시고. 가서 보고 궤적을 이제 뭐 분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해서 통과돼서. 제가 2014년에 이제 비엔나에 가서 우리나라의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예. 그게 벌써 이제 9년 돼가는 거죠. 네네. 아니 그 위성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수거할 수는 없나 이렇게 쫙 우주선이 가가지고 로봇팔로 딱 끄집어가지고 네, 탁 지금 싣고.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곧 실현이 될 거라고 보고 필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것들을 사실 다 일일이 수거할 수는 없어요. 네, 쓰레기를 뭐 하나하나 다 줍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우주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위험을 줄인다든지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어떤 아무래도 좀 큰 피해를 줄 만한 위성들은 사실 직접 수거 방식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아니면 그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아니면 그 정치망처럼 탁 그 위성 2대로 딱 해서 가운데 금을 딱 쳐서 싹 훑고 지나가는. 네.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면 네. 사실 도움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계속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성들 네네. 추락을 하고 네네. 한국이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실제로 다칠 가능성 이런 건 어떤가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대응에 대한 이제 뭐 매뉴얼도 만들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뭐 진짜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 가서 수거하는 곳도 지금은 실험 단계라 아직은 이제 뭐 실질적인 어떤 수거 대책이라든지 뭐 당장에 뭐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미사일로 유격을 해서 맞춰서 피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금 바로 실행할 수는 없는데요. 떨어지는 게 예측이 되면 적어도 피할 수는 있다. 네. 예측은 할 수 있나요? 예측을 지금 해가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지구방위 사령부 같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일이잖아요. 매일 보시니까. 별을 출근하시면. 대신에 저희는 이제 인공위성을 보는 일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해서 광학 망원경, 망원경 아시죠? 네. 50cm급의 망원경을 지금 전 세계에 설치를 해놨어요. 이게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든 네트워크를 거죠. 써죠. 네, 그 그러니까 큰 우리나라는 이제 망원경이니까. 작은 망원경이지만 좀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서 인공위성을 관측을 하고 그 인공위성 관측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어디를 지나갈지 예측을 해나가는데 사실 저희는 시작 단계고요. 미국은 전 세계 30개의 레이더와 광학 망원경을 미국 설치하고 연합우주작전센터. 네. 지금 이제 미국은 연합우주작전센터가 미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해서 연합 작전을 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인 감시를 하고요. 지구는 미국이 지킨다. 전체 우주물체에 대한 목록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이름이랑 번호가 있다면서요? 네, 이름과 번호 다 있고 이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몇 년도에 인공위성을 나왔고. 발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엔에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뭔가 해외에 발사한다든지 예. 우리나라 소유를 뭔가 가지려면 우리나라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발사를 할 수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엔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발사체를 가지고 우주로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충돌이라든지 또는 추락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이 뭔가 할 수 없고요. 나라가. 지금은 국가가 다 이게 네, 세- 전적으로 예. 책임지는 제도여서 아. 네 국가적으로 그런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 위성이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피해가 생기면 러시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사된 연도, 순서, 우주물체 번호까지 있으니까 네, 어느 네. 나라 건지 알 수 있는 이거 거죠. 세- 어느 나라 세금 것까지 예. 발사체 또는 뭐 우주 쓰레기도 다 소유국 어느 쓰레기인지 알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쓰레기인지를 다 밝혀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망원경으로 그럼 그걸 다 태그를 달아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5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예.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이 알려준 것들 위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미확인된 것, 뭐 고참 사실 공개되지 않는 많은 우주물체들이 있는데 사실 지들이 제일 많이 쐈잖아요. 제일 많이 아니, 썼죠.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도매고 우리한테 이제 소매로 이쪽이다 이렇게 좀 넘겨주면. 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우주물체에 대한 이제 정보를 미국이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정보 중에 일부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일부를. 일부를 네,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일론 머스크인가 뭐 이분은 그냥 매일 하나씩 막 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 지금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 그래서 위성세? 지금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네. 지금 이제 한 14,000여 개가 그동안 65년 동안 인공위성이 14,000여 개가 발사가 발사가 됐고. 됐는데요. 그 중에 3,500개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위성이에요. 엄청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지금 궤도상에 있는 우주물체, 운영 중인 인공위성들 중에서 예.
반 50%가 스타링크인 거죠. 네. 대단해. 대단한 거네요. 세금 스케일이 내야 다르네요. 돼요. 사실 이게 개수도 개수인데요. 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역을 이미 민간 기업이 우주 기업이 우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인 거죠. 예. 그래서 그 궤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올리려면은 예. 충돌 위험을 감수하든지 잘 피해 다니든지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주 쓰레기, 그러니까 스페이스 데브리즈, 우주 잔해물 요 개념을 박사님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쓰레기임과 동시에 또 이게 고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뭐랄까 인류가 지구의 중력을 정복한 하나의 유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네.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보시기에 이게 유물입니까 아니면 쓰레기입니까? 데브리스. 그 얘기를 저도 책에다가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위협이 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뭐 우주 유물도 쓰레기로 아니다. 할 수 쓰레기다. 있는데 우리가 뭐 고고학적으로 지상에서도 우리가 수만 년 전에 나왔던 정말 뭐 하나의 돌 지금 봤을 땐 돌멩이지만 네네네. 당시에 정말 도구로 썼던 이제 그런 것들도 유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처음으로 그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을 찍었는데 그 발자국 앞으로 달에 다시 가면 거기 펜스 칠 것 같아요. 네, 펜스 치고 유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다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벵가드 1호라고 하는 이제 인공위성이 가장 오래된 지구 궤도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인공위성인데 네네. 이제 그런 인공위성들을 지나가다 만나게 되는 거죠, 우주 여행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우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궤도에 어떤 우주 물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게 이제 위협에 되는 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쵸. 관람할 수 있는 관람할 물체가 수 있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푸트닉은 떨어졌나 봐요. 그럼 벵가드. 스푸트니크는 3, 4개월 후에 바로 떨어졌고요. 바로 떨어졌어요? 네, 이제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오래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도 인공위성 우리 기술로 이제 띄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우주 여행 우리는 어느 정도 있으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우주 여행은 이미 현실이 그러니까 전혀 됐다라고 우리 봐요. 기술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의 기술로요. 예. 우리나라의 기술은 아직 좀 쉽진 않을 것 쉽지 같고요. 않습니다. 네. 제 왜냐하면 생에는 이제 볼 수 뭐 없으니까. 다누리도 발사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인공위성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인 사람을 태운다라는 건 좀 다른 관점으로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많은 이 노하우를 쌓으려면 결국엔 시간과 예산과 네. 연구자들이 피땀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박사님의 피땀이 좀 더 들어갈 수 저는 있게. 그런 활동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네, 지키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와. 네. 그럼 그 박사님은 그러면 출근을 하시면은 그 바라보시는 우주 잔해물을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보시는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관측을 이제 관측.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관측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태궁 1호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하. 이제 국민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한다고 해서 뭐 여의도 목동이 어디 떨어진다 그쵸.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이 다 걸쳐져 있는 범위고요. 위성은 이제 지구를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에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그 범위가 한 2시간 정도 차이 나면 위성이 90분에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도는 그 영역이 다 포함이 돼서 예. 거의 그 떨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쯤 돼야지. 예측 가능하다. 지금 이제 제가 했던 기술이 이제 꽤 그래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좀 정확한 분석 자료인데요. 네. 저희가 했을 때 한 12시간에서 9시간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진 예측이 거 알 수 있다. 네.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여부는 한 하루나 이틀 전에는 알 수 있고요. 태궁 1호가 2018년에 떨어졌을 때 사실 마지막 궤도에 한반도가 떨어져 있어서 한 6시간 전까지 저희가 대기를 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한두 시간 전에 만약 우리나라가 최종 궤도에 그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항공기 선박 그다음에 올스톱. 지연을 시키는 거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지연을 시켜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11월에 중국의 창정5B 로켓 잔해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예. 그때도 스페인은 한 300여 개의 항공기 운항을 지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네. 박사님. 일부에서는 북한 무인기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우주 잔해물 얘기가 스케일이 훨씬 커져서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네. 그 지구의 평화를 잘 앞으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또 교수님이 쓰신 책 우주 쓰레기가 온다. 책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 책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은정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